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고려 대관계. 자, 제가 이제 칠판에 연표를 하나 그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전자칠판의 위력입니다. 와, 대박이죠? 이렇게 해놓고 글자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36년에 민족의 재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후삼국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성종이라는 왕이 나올 때까지를 지배층이 누구냐라고 하냐면 지배층이 호족이었던 시기를 우리가 고려 초기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 그리고 1170년 무신정변이 발발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끝났는데 무신정변인데 이 연도만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우리가 고려 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집권기가 정확히 100년 갑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1270년에 무신집권기가 끝납니다. 개경 황궁하게 되면서 끝나는 건데 이걸 여러분 앞 시간에 공부했듯이 무신집권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 시기에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했다. 정중부는 중방에서, 경대승은 도방에서, 이유미는 다시 중방에서, 최충원은 교정도감 만들고, 최우는 정방, 서방, 삼별초. 이건 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민왕이 등장해서 원간석기를 끝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원간석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고려 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긴 좀 길게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고려를 전후기로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게 고려 전기고 고려 후기입니다. 근데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는데 이 시간은 이것까지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고려 초기 지배층은 누구였습니까? 호족이었잖아요. 이 호족이 지배층이었을 때 왕권을 강화시키기에 광종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려 중기는 문벌 귀족사입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사의 모순이 드러났던 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었고 여긴 지배층이 무시인지 모르면 바보.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원간석기 지배층은 누굽니까? 권문세족입니다.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기는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고려 말기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결이 있었던 시기라고 봐야죠. 이 몇 세기 몇 세기가 수험학사 공부할 때는 아주 중요하지만 한능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대략 이쯤이 한 10세기 정도가 됩니다. 너무 안 보이나요? 피디님? 그래도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문벌귀족 사회가 우리가 11세기와 12세기까지 문벌귀족 사회,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에 무신집권기, 14세기 중엽까지 원간석기, 14세기 말이 고려 말기라고 하는데 자, 어차피 여러분 호족, 문벌귀족, 무신, 고문세족, 신진사대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정치사에서도 다뤄야 되고 나중에 사회사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외관계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 대외관계 너무너무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데 보세요. 11세기는 어떤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거란, 요나라가. 아, 거란이 만든 나라가 요나라구나. 12세기 무렵부터 여진 그리고 금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하구나.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훗날의 금이죠. 무신집권기에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 몽고가 침략합니다. 빵하고. 그래서 최후 집권기에 몽고가 침략하니까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한다는 이야기를 벌써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몽고원이 대략 몇 세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3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민왕 때 여러분 홍건적이 2차례나 침략합니다. 빵하고 공민왕 때. 그리고 우왕과 창왕 때 누가 힘들게 하냐면 왜구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세기 거란 요나라, 12세기 여진금, 13세기 몽고원,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 이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선후관계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하고 만약에 수험한국사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것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고려 대외관계를 강의해버리면 진짜 한 80분, 90분 우리 조교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데 피디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조교 선생님 제 강의 들어봐서 알잖아. 90분짜리잖아요. 이걸 이제 지금부터 10분 만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근데 가능해요. 시험지가 쉽게 나오거든 한는 거면. 여러분 거란이 발해 멸망시킨 나라죠. 여기 태조 왕건이 있었을 때 대거랑 강경채 만부교 사건도 기억나야 되고 정종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3대 왕 정종이 이 거란을 무너뜨리기에 광군을 설치했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란의 1차 침략이 성종 때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때 침략했던
뜻을 당시 우리 왕은 누구였고 당시 침략했던 1차 침략은 서선영이고 2차 침략은 요나라 성종이고 3차 침략은 소배합이고 1차 서선영 80만, 2차 요나라 성종 40만, 3차 소배합 10만 이런 것까지 공부해버리면 너무 어렵잖아. 좋아, 하여간 서선영이 공격해 왔을 때 성종이 항복할까 생각했어. 80만을 몰고 왔거든. 이때 서희가 쟤네들은 우리를 지금 공격하러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송나라와 친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러 온 거다. 왜냐하면 요나라는 이 중국 송나라를 정벌하고 싶은 나라인데 우리가 송과 친하니까 우리를 쳐들어온 거니 내가 대화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고려 사신이 온다라고 하니까 요나라 서선영이 고려 사신에게 겁을 주려고 큰 이 솥이라는 게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솥이 아닙니다. 사람도 들어가서 삶을 수 있는 수만 명의 군인들의 쌀을 밥을 삶는 그 솥을 막 물을 끓여요. 그러면 사신이 걸어오는데 솥을 착 배열해 놓습니다. 뜨거운 물이 막 튀길 거 아니야. 그런데도 서희가 보부도당당하게 걸어와. 근데 서선영이 서희를 꼬라봐. 서희도 딱 서선영을 꼬라봅니다. 서선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작은 나라 신하가 큰 나라 대장군을 만났으면 절부터 해야지 건방지게 그렇게 꼬라보냐. 그러니까 서희가 야, 나도 일국의 사신이고 너도 일국의 장군인데 내가 왜 너한테 절을 해. 사신을 그따구로 맞이하면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선영이 너 기계가 대단하다. 서희야, 잠깐 이리 와봐. 이야기하자. 원탁이 않습니다. 이때 서선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거라는 고구려의 후예국인데 너희 고려가 옛 고구려 땅을 약간 옛 고구려 수도 평양 서경을 왕건이 국토 약간 올리는 과정에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국경선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빼앗아 갔으니 돌려달라.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내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해버리면 70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미쳤나 봐요. 서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다. 가운데 구자 넣어봐. 씨발 고구려죠. 고구려면 너희 나라 수도까지 우리한테 줄 수 있어? 너희 고구려 땅에 지금 들어선 나라인데? 그러니까 거란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거란의 서선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다. 우리도 고구려의 후예고 너희도 고구려의 후예면 둘이 친하게 지내야지. 너희 왜 중국 송나라와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서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압록강 지역에 여진족이 막고 있어서 너희랑 육로로 통사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서선영이 그런 이야기는 진작하지 그랬니? 내가 여진족을 날려줄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후 불어서 압록강 남쪽에 있는 여진족을 날려주고 그 땅을 선물로 고려에게 떼어줍니다. 그게 압록강의 동쪽 강동 육주예요.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의 강동 육주 확보 이게 중요합니다. 거란의 1차 침략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강동 육주를 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여전히 친송 정책을 펼치니까 요나라 성종이 열받아가지고 40만 대군 몰고 왔는데 내가 이제 일주일 안에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 양규의 선전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양규라는 어마어마한 무쌍 장군이 있습니다. 그 양규의 선전으로 다시 물러갑니다. 이때 뭐 강조의 정변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는 너무 좀 이제 복잡해지니까 생략을 할게요. 하여간 2차 침략 때는 양규의 선전 이거 말고 계시면 되는데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침략은 성종이 아니죠? 현종 때입니다. 그리고 3차 침략 소배합이 10만 군사를 몰고 오는데 강감찬이 귀주에서 승리합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에 거란, 요나라와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거란의 정예 병력이 고려 와서 작살나버리니까 중국 송나라도 못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에 포함되는 거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 포함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에 천리장성이 만들어집니다. 압록강 어기에서 도련포까지. 그래서 뭐 천리장성이 수어망국에서는 실은 현종이 아니고 덕종과 정종이다 이런 거 물어보는데 우리는 한능검이니까 거란의 3차 침략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막아내고 뭐 했다?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은 거란을 방어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동해안까지 축조한 걸 봐서 동북쪽에 있는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거란의 1차 침략 서희의 강동 육주 확보, 3차 침략 중요한 게 뭐예요? 강감찬의 귀주대첩 1차와 3차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진족이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숙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별무반. 신기, 신보, 항마군.
아, 이거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생략할게요.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졌다가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 동북구성 위치는 지금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험에 지도자료로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동북구성을 1년 만에 여진족에게 돌려줍니다. 뭐 조공 바치겠고 말 잘 듣겠다고 하니까 돌려줬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못 지키니까 돌려줬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진족이 나라를 건국하니 그게 금나라예요. 원래 수험항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1104년에 별무반이 만들어지고 숙종 때, 1107년에 예종 때 동북구성이 축조되고 1115년에 금이 건국하니까 이건 여진족과 싸우는 거예요. 금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중국 대륙 절반, 이 거란을 멸망시킨과 동시에 송나라를 절반을 송나라의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송이 도망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이 금에게 이자겸이나 김부식은 사대하자고 했고 묘청은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진금은 너무 쉬워요. 12세기에 여진족이 강성했을 때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졌고 그 별무반이 예종 때 동북구성을 축조했구나. 1년 만에 돌려줬구나. 훗날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중국 대륙 절반을 먹어버리니 고려는 쫄아가지고 집권자였던 권력자였던 이자경, 김부식은 사대했고 묘청은 그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했구나. 그런데 이 금나라도 누구에게 작살납니까? 몽고에게 작살납니다. 그럼 지금 여진 다 됐죠? 근데 여러분 몽고 이제 이야기하면 몽고 1차 침략부터 6차 침략까지 막 구분해버리면 돌아버리는데 하는 거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몽고가 너무 강성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압록강 근처에 옛 거란의 잔당이었던 대요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몽고가 공격하니까 이 거란이 만만한 게 한반도 고려야. 고려로 밀고 내려오는데 김취려 장군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평양 근방 강동성에서 몽골군과 우리 고려군이 연합해가지고 거란의 잔당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이걸 그냥 강동성에서 처음 우리가 몽고와 만났다. 강동의 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강동의 역 이후에 고려는 몽고에 조공을 바치는데 고려에서 조공을 털어가는 담당자 새끼가 조고였는데 이 조고요란 놈 누가 안 죽이나 싶었는데 얘가 압록강에서 진짜 피살 당한 거야. 이 선후관계 은근히 줍니다. 강동의 역, 조고요, 피살. 그걸 핑계로 몽고가 침략해와요. 이제 박서 장군이 귀주성에서 분전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여러분들 안 나올 것 같고 계속해서 이래저래 하다가 몽고가 또 쳐들어오니까 당시 집권자인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1차 침략 때는 박서 장군이 그렇게 막아냈는데 2차 침략 때 살리타란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어. 이거 문화사 가서 다 합니다. 여기 현종이라는 왕 때 거란의 침략을 불심으로 이겨내자고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초조대장경을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걸 살리타가 불태워버리네. 안 그래도 저 살리타 저거 누가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대구 부인사에 있는 대장경을 불태웠다고. 아니나 다를까 승려 김윤후가 용인 처인부국의 살리타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당시 강화도로 피난 갔던 최후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대장경을. 그게 제조대장경이고 그게 8만 대장경으로 지금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도 몽고 침략으로 소실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몽고 침략은 뭐가 중요하냐면 강동성에서 처음 만났어. 강동의 역, 조고역, 피살. 몽고가 침략에 와서 초조대장경 불태워서 김윤후가 그 초조대장경 불태운 살리타 작살냈고 그 다음 또 쳐들어왔을 때는 황룡사 구축목탑이 날아갔어.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되었다. 어렵게 물어보면 속장경도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물어보겠냐고요. 그리고 최후 집권자는 강화도로 피난 갔어.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계속 저항하다가 1270년에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삼별초 저항도 끝나고 개경으로 황궁에서 무신집권기가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특수부대들 여기 광궁 기억나십니까? 알아야 돼요. 거란 정벌하자고. 그 다음 여기 별무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군사조직 이야기할 때도 뒤쪽 가서 다시 한번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삼별초를 기억해야 되는데 삼별초는 시험에 잘 나와요. 최후집권기에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삼별초가 어디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진도 용장산성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제주도까지 이렇게 항전을 전개하는데 여기는 배중선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여기는 김통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배중성과 김통정의 지휘 아래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항전을 했다. 삼별초는 몽고에게 저항했다. 진도에 가면 용장산성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홍건적은 중국에서 일어난 백령교도들의 난, 중국의 한족들인데 이 자식들이 당시 원나라에 저항하다가 원에게 밀려가지고 우리 고려 쪽으로 또 도망쳐 온 거야. 근데 우리는 이 홍건적을 못 막아서 고려 개경이 털려. 공민왕이 홍건적 2차 침략 때는 어디까지 피난 간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의 안동, 복주까지 피난 갑니다. 안동을 복주라고 해요. 안동에 가서 그렇게 공민왕이 강고등어를 맛있게 드셨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 정도만 좀 잡고 계시면 되고, 왜구가 침략할 때 여러분 왜구 많이 쳐들어오죠. 특히 우왕과 창왕 때 많이 쳐들어오는데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우왕 때 최영 장군의 홍산대첩, 최무선 장군의 진포 싸움,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 장군의 관음포 싸움, 그리고 마지막 창왕 때 박이가 쓰시마섬을 정벌한다. 방금 말한 게 그냥 왜구 관련 전투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듯 하고요. 선후관계까지는 방금 5번의 전투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쫄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최영과 이성계 이름은 미리 알고 있잖아.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했다. 그러면 대외관계 이렇게 끝내자고요. 뭐 어렵습니까? 다시 10, 11세기 거란연하라 1차 침략 서희의 강동육주 확보, 3차 침략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 어렵지 않죠? 별무반 만들었고 동북구성까지 축조했으나 여진족이 기병 몰고 침략하니까 별무반 만들었고 동북구성까지 축조했으나 훗날 여진족이 금을 건국하니까 이자경, 김부식은 사대하고 묘총은 금을 정벌하자라고 했다. 거란이건 금이건 물론 거란은 금에 의해 무너지고 금은 몽고에 의해 무너집니다만 강동성에서 처음 만나요. 만날 역자 강동의 역. 근데 조고요가 피살당하니까 몽고가 침략이 왔고 1차 침략 때는 잘 맞서 싸웠습니다만 2차 침략 때 살리타가 초조대장경을 불태웠다고. 그리고 최우는 강화도로 피난 갔다고. 초조대장경 불태운 살리타는 김윤휴라는 승려에게 죽음을 당한다고. 그런데 몽고가 침략했을 때 황룡사 구축 목탑도 불탄다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때 용인 처인부곡이나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용인, 에버랜드, 용인 처인부곡,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간석기는 우리가 원에게 납작 엎드렸던 시기 아닙니까? 홍건적이 2차에 침략 오는데 2차 침략 때 공민왕이 안동, 복주까지 피난 갔다고. 왜구 침략 다시 한 번 더 해요? 최영의 홍산대첩, 최무선의 진포 싸움,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장군의 관음포 싸움, 마지막 창왕 때 박유의 쓰시마섬 정벌. 이 내용들 잡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대외관계도. 이거 거란 몇 차 침략인데? 이거 여진과 싸움인데? 이건 몽고와 싸움인데? 그것만 구분해도 문제가 풀리기도 할 겁니다. 됐나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 후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압록강의 동쪽 강동육주예요. 그러니까 강동육주는 거란과 싸우는 과정에서 서희의 외교 단판로 확보한 것이고, 동북구성이라는 건 개경의 동북쪽에 있는 바로 이쪽을 동북구성이라고 보는 시각이 옛날에 동북구성이 너무 아래로 내려왔다. 이쪽을 동북구성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만 지금은 두만강 너머에 동북구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라는 거. 동북구성은 여진 관련이고 그 다음 강동육주는 거란 관련이다. 더군다나 강동육주 중에 힌트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게 귀주 보이십니까? 거란의 3차 침략 때 귀주에서 승리하는 거죠. 가적에 대한 탐구 활동 가장 적절한 것, 서유의 애교 교섭걸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보십시오. 공민왕이 수복한 쌍성 총감은 나중에 공민왕 업적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만 공민왕이 천령 이북을 확보했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윤간의 여진 정벌과 관련된 척경 입비도를 검색한다 그럼 동북구성과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궁예가 국호를 바꾸고 도읍을 옮긴 지역은 여기 정도 되는 철원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궁예 기억나십니까?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그 다음 바로 너무 어렵다. 904년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905년에 철원으로 가는데 연도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911년에 태봉으로 또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그래서 김윤후가 몽골 장군 살리타를 사살한 지역, 이게 바로 용인 처인부곡 에버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현지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요. 김윤후가 살리타 2차 침략, 이 살리타가 뭘 불태운 놈?
초조대장경. 나중에 이제 문화사 가면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을 또 자세히 비교시킵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요. 그러니까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을 불심으로 이기자고 만들었는데 몽고 침략기에 불탄 거고, 이 새끼에 의해서. 그래서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다시 만든 제장경이 제조대장경인데 그게 팔만자야. 그건 지금까지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돼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건 용인 처인부곡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대외관계 마무리하겠습니다.